이제 마지막 3교시 할게요. 시험 외적인 얘기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제가 이제 외부 뭐 특강은 잘 안 나갔지만, 그 예전에는 이제 외부 이제 강의들 많이 나갔거든요. 외부가 이제 성인 대상 교육할 때는 주로 이제 뭐 증권사 같은 데에서 그 상속세, 증여세, 자산가분들을 위한 절세 포인트 좀 강의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제 얘기했던 뭐 추정 상속재산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 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하는 증여재산 공제 같은 거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이제 많은 뭐 분들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이제 그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자녀의 이제 부를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 때 이제 세금 안 내고 부 만드는 방법의 첫 번째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0년도 되는 시점에 바로 2천만 원을 증여해요. 그러면 2천만 원 이제 공제가 되겠지. 우리 미성년자한테 주면 2천만 원 공제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자녀가 10살이 되는 날, 면 이제 10년이 이제 지난 것이겠죠. 그때 다시 또 얼마 증여해? 2천만 증여하면 또 이제 다 공제가 되는 거예요. 우린 10년간 2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0세가 되면, 그때는 이제 성년자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 증여하면 되겠다? 5천을 증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는 시점에 다시 또 얼마 증여하면 돼요? 5천만 증여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때 이제 증여한 돈을 반드시 그 펀드 같은 데 넣어두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이제 부탁하신 이제 곳이 증권사이기 때문에 뭐 A라는 증권이다. A 증권사에 꼭 맡기시면, 이때 맡긴 이 돈이 3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2배, 3배로 불어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30세가 되면 이제 이 아들은 부가한 최소한 2억에서 한 3억은 됐을 거니까, 그걸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부동산 산다든지 하시면 될 것이니까 꼭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뭐 그쪽에서 부탁도 하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 이제 쉬는 시간 중에 이제 그 자산가 분들이 와서 회계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회계사님도 저렇게 하시나요? 라고 하면 저는 안 했는데요. 이게 아는 거하고 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절세 포인트 있지만, 저는 뭐 제가 다 쓰려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벌어야지 부모님한테 기대면 안 되는 것이죠. 대학교 번호 주고 밥 먹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뭐 안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어제 얘기했던 부모님, 부모님의 재산이 탐나는 건 아니고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미리 사전 증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병들면 어디 돈 썼는지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10년마다 저렇게 5천만 원씩 증여해 주세요. 예,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참고하시고. 자, 이제는 이제 고대 내용 갈게요. 이제는 12쪽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인데, 요거 매우 매우 중요해요. 별표 한 20개 생각하시고, 요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년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그래서 꼭 좀 잘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취지를 먼저 이제 설명드리면, 정부는 요즘에 이제 저출산 대책을 이제 어떻게든지 강화하려고 했고, 그때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이제 그 혼인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야, 혼인하면 부모님한테 재산 증여했을 때 1억 원을 별도로 해줄게. 아까 했던 거, 앞에서 배웠던 이제 그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 출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해주는 것인데, 그거하고 별도로 혼인할 때, 결혼할 때 이제 뭐 전세 찍고 한다든지 혼수한다든지 하면 돈 필요하잖아요. 그때 부모님한테 증여받으면 1억 원 공제해줄게 라는 규정이 생긴 거예요. 또한 그 자녀가 혼인을 해서 아기 나오면 다시 또 출산 공제다라고 해서 1억 원 공제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러한 혼인 출산은요, 혼인할 때마다, 출산할 때마다 받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평생 동안 1억 원인 거예요. 평생 동안. 그 평생이 1억 원이란 것은 혼인, 출산 합쳐가지고 다 1억인 거예요. 그래서 혼인할 때 1억 공제되고, 출산할 때 1억 공제되고는 아닌 거예요. 혼인할 때 1억 공제받았으면 출산할 때 다시 이제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생 이제 혼인, 출산 합쳐가지고 1억 원을 일반 증여재산 공제하고 별도로 이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절세 수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번에 자녀가 이제 혼인을 한대요. 그럼 이제 전셋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일단 이제 나의 자녀가 혼인을 하니까 얼마까지는 세금 안 내요? 1억. 아시겠죠? 그 1억하고 별도로 우리는 존속이 비속에게 증여하면 다시 얼마? 5천이 공제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남자 쪽 부모님이 1억 5천을 줘. 그러면 한 푼도 세금 안 내고 다시 여자 쪽 부모님이 또 다시 얼마 죠? 1억 5천을 두면 여자 쪽에서 또 1억 5천 공제 받으니까 그럼 남자 1억 5천, 여자 1억 5천이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증여받을 수 있는 자산인 거예요. 그럼 이 둘이 부부가 되면 전세자금 얼마나 모이는 것이다? 3억이 모이는 것이겠죠. 그럼 전세자금 3억 정도는 한 푼도 세금 안 내고 이제 증여받을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 해볼게요. 법문구. 거주자가 존속으로부터 반드시 이 혼인공제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 존속한테 받아야 돼요. 자녀한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번에 재혼하는데 자녀한테 받고 이런 건 안 되는 것이다. 반드시 이제 자녀가 결혼하는 컨셉. 그래서 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아무래도 이제 그 혼인 신고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이제 집 장만할 수 있잖아요. 혹은 혼인하고 나서 뭐 2년 뒤에 받든. 그래서 전 2년, 후 2년, 총 몇 년? 4년의 기간 중에 증여를 받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일반 증여재송제와 별도로 그리고 좀 이따 배울 출산 증여재송제와 별도로 1억 원을 공제를 해줄게. 다만 그때 그 1억 원은 죽을 때까지 총 1억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겠죠. 내가 혼인 전에 부모님한테 7천 받았고 혼인 후에도 또 2년 안에 7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7천, 7천 앞에 7천 받고 뒤에 7천 또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앞에 7천 받았으면 뒤에는 얼마만? 3천만 원만 해줘야 되겠고 걔를 표현하는 문장이 아까 앞에 하고 똑같죠.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지금 공제할 금액과 그리고 이미 혼인증여세 공제 받은 금액에 합계해서 1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는가 이제 1억만 된다. 이 표현이라는 거 앞에 일반 증여세 공제할 때도 유사하게 있었죠.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출산 증여세 공제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자, 내가 이제 갑이고 갑이 아들을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 이제 갑의 부모님 있죠. 그래서 갑의 부모님이 야 손자 태어났으니까 선물 줄게 해서 이제 1억 주면 이제 공제가 된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할아버지가 손자가 출생했다고 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케이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존속으로부터 본인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그래서 아까 혼인공제는 혼인 전 2년, 혼인 후 2년, 4년의 기간 중에 받으면 되는 것이겠고 출생 같은 경우에는 출생 전 2년은 없어요. 태어나고 2년인 것이다. 아시겠죠? 후 2년만 있다는 거. 그래서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일반 공제하고 별개로 그리고 위에서 배웠던 혼인공제하고 별개로 1억 원을 공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별표에 이제 뭐 합계액이 이제 최대 1억이다. 이것도 같고. 근데 이제 앞에 것만 보시면 혼인하면서 1억, 출산하면서 1억 해서 총 2억이나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혼인하고 출산 합쳐가지고 1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혼인할 때 1억 원을 받았으면 출산할 때 또 1억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적용 방법은 아까 앞에 했던 일반 증여상과 똑같죠. 둘 이상의 증여가 있었으면 먼저 까고 그리고 동시에 있으면은 비례해서 까고 일반 증여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고 다시 밑에 이제 적용 배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 금방 했던 이 증여상공제는 정상적인 증여, 일반적인 증여일 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현금을 1억을 준다. 어머니가 건물을 1억 준다. 그럴 때만 공제하는 것이지 특이한 변칙적인 증여, 변칙적인 증여가 뭔지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우리가 법인세 등에서 배웠던 불공정 자본거래예요. 불공정 자본거래와 같이 뭔가 숨기려고 하는 증여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혹은 아까 배웠던 우리 주식이 상장되어 가지고 가치가 급상승할 때의 증여 이런 것들이 이제 변칙적인 증여 거래예요. 뒤에 볼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제 안 해주고 그다음에 증여이제나 증여 추정도 전부 다 제재의 컨셉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1, 2, 3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증여가 아닌 법에서 제재하기 위해서 만든 증여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증여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증여, 상식적인 증여에 대해서만 된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증여재산 발행 특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부모님이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야 그래 전셋집 마련해야 되니까 1억 원 미리 결혼하기 전에 미리 증여할게 라고 이제 증여를 했고 1억 원 공제를 다 받은 거예요. 세금을 안 냈겠지. 그랬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혼인하려고 하는 상대방 약혼자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혼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혼인을 할 수가 없으니 증여받은 1억에 대한 혼인공제도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때 법은 그래 증여세 안 내고 싶으면 너가 혼인 때문에 받은 1억 원을 다시 부모님에게 돌려줘. 부모님에게 돌려주면 증여세 안 물릴게라고 하는 것이다. 그 내용 읽어보면 거주자가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다음에 1억 받았고 1억 공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래서 뭐 금방 했던 약혼자의 사망이라든지 민법의 약혼 해제의 사유 그래서 뭐 약혼 해제 사유 같은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사유로 혼인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요. 그런 게 발생해 가지고 그 받았던 증여재산 1억 원을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어진 것으로 볼게라고 해서 우리 아까 이제 증여재산의 반환 그 개념이 이제 유사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겠죠? 그때 앞에서 배웠던 증여재산의 반환은 금전 같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지만 얘는 금전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세부 사항인데 뭐 여기까지 뭐 시험에 나올까는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규정이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까지 마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조금 전에 했던 사건은 이제 약혼자 등의 사망으로 혼인을 못하게 되었고 혼인을 못하게 되니까 기존에 받았던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예요. 그럼 애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하는 경우는 이제 뭐냐면 1억 원을 받았어. 1억 원을 받았고 혼인 전에 받았고 근데 받고 나서 2년 안에는 혼인을 해야 공제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2년 안에 혼인을 안 하는 거야. 아무래도 뭐 싸웠나 보죠. 뭐 헤어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혼인을 안 하게 됐어요. 뭐 혼인을 안 하게 됐으면 혼인 공제 1억 받은 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과세관청은 너 조만간 혼인할 거라고 가정해서 너가 혼인공제 해달라 해서 해준 것인데 그럼 지금 혼인공제를 받았으면 적어도 2년 안에는 혼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나도록 혼인을 하지 않으면 당초에 혼인공제 1억 받은 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니까 토해내야 되겠지. 그럼 토해낼 때는 뭐까지 토해내야 돼? 이자까지도 토해내고 가산세 물려줘야 되겠죠. 근데 가산세는 안 물릴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관련 가산세, 납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게. 대신 이자는 물릴게. 아시겠죠? 가산세는 안 물리지만 이자는 물릴게. 왜냐하면 2년 안에 혼인 안 하면 1억 원 공제받은 게 잘못된 것이고 원래는 가산세 물리는 제재를 가해야 되지만 가산세는 안 물리는 대신에 너가 과거에 1억 공제한 건 잘못 받은 거니까 이번에 옛날에 적게 낸 세금을 토해내는 건 맞고 약간의 이자만 더 내라고 하는 것이죠. 가산세 말고 약간 이자.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의 사유가 뭐냐? 혼인 전에 미리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약속 어긴 것이겠죠. 그럴 때에는 이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된 날 속한 달의 말일부터 다시 3개월 된 날까지 저 혼인 안 하게 되어서 옛날에 공제받은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으니까 그거 취소하는 수정 신고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혼인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수정 신고를 한다면 옛날에 줄였던 세금만 내고 약간의 이자만 내지 가산세는 안 물릴게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유사한 관점으로 혼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그래서 이제 뭐 혼인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혼인을 한 거예요. 혼인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상대방 배우자가 구라를 친 거야. 뭐 여러 가지 뭐 전창조인가? 뭐 전청조인가 있잖아요. 뭐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해가지고 완전히 사기꾼이었던 거야. 사기꾼. 뭐 정가가 있고 이런 것이라면 혼인 무효 소송을 하겠죠. 그렇게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이 말부터 3개월 된 날까지 저 옛날에 혼인 공제 받은 거 잘못 받은 것이니까 이제 토해낼게요. 라고 하면서 수정 신고하면 역시 가산세를 물리지는 않을게. 뭐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어서 요력되시면 좀 기억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증여 채산 공제였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재손실 공제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있는데 이것은 어제 배웠던 상속세하고 동일하니까 뭐 특별히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제 증여 공제들 다 빼게 되면 과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과표가 되겠지만 특별한 경우에 과표가 있어요. 첫 번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이제인데 명의신탁재산 증여이제는 수수료 공제는 뺄 수가 있지만 증여 공제는 못 뺀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증여 공제는 누군가한테 받았을 때 배우자한테 받으면 6억, 존속한테 받으면 5천인 것인데 명의신탁증여이제는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닌 것이죠. 그냥 세법이 제재하기 위해서 증여로 부과하는 것뿐인 것이지 특별히 진짜로 오간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푼의 증여유상공제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이 관점이고, 이거는 뭐 무시하시고, 두 번째는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외의 합산배제증여에서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뭐 재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증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역시 딱히 누군가한테 받은 건 있어 없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증여로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정부는 무조건 딱히 증여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3천만 원 하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공제액이 달라지고, 명의신탁증여의제는 제재하기 위해서 한 푼도 공제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합산배제 증여유상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뭐 6억 5천을 구할 수가 없으니 그냥 3천만 원만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과표를 구하시고, 그렇게 구한 과표가 50만 원 미만이면 안 물린다. 어쨌든 상속세하고 똑같이 있는 규정이에요. 그 정도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과표 다음에는 산출세. 우리 이제 과표에다가 이제 증여세율 곱하면 될 것인데, 그때 세율은 10에서 5%, 50%고 어제 배웠던 상속세의 세율하고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할증가세라는 개념 어제 배웠던 상속세하고 동일하겠죠. 읽어보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비속이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거고, 아까 앞에서 했었죠. 요거 상속세에서는 계산 문제 안 나오지만 증여세에서는 여러 번 계산 문제 나왔으니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손자, 손녀 등이 받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40% 할증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 40%는 역시 손자 등이 받는 경우이면서 그 손자 등이 미성년자이고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얼마? 20억 초과해야 되겠죠. 어제 상속세의 요건하고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다만은 역시 상속세하고 똑같은데 어제 대습상속이면 할증과세하지 않다 했죠.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에게 준 게 중간 세대인 아들이 사망한 경우, 증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받은 경우, 그래서 이제 중간 세대의 아버지 사망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준 경우에는 똑같이 30%나 40% 할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박물관 자료 등에 대한 징수인데, 어제 했던 상속세하고 비교하시면 어제 했던 상속세에서는 4가지의 상속재산이 있으면 징수유예 해줬죠. 그 4가지가 문화재 자료, 박물관 자료,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이제 천연기념물이 있었잖아요. 천연기념물이 새로 이제 추가되었다 했었죠. 근데 이제 상속세는 그 4가지 재화에 대하여서나 징수유예를 해주지만 여기에 있는 증여세에서는 한 가지만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증여재산에 박물관 자료 등이 있으면 징수유예를 하는 것이지, 상속세와는 다르게 문화재 자료, 국가지정문화재 자료,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이제 요게 이제 상속재산이 추가됐다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교재 안 쓰는데, 여기 이제 내년부터는 여기 천연기념물도 징수유예 규정이 없다는 거, 요거 하나 추가를 해주세요. 증여세 파트에도. 이해되시죠? 그다음 이제는 이제 세액공제인데, 첫 번째 이제 기납부 세액공제에서 아까 이미 배웠었죠. 포인트는 반드시 1차 과세되었던 증여세를 2차에 다시 과세할 때 빼는 건데, 그때 뺄 때 납부세액을 빼요, 산출세액을 빼요? 꼭 산출세액을 빼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뭐 한도는 무시하세요. 한도 무시하시고. 그다음에 별표 있는 내용도 어제 배웠던 상속세와 뭐 동일한 내용이니까 뭐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도 어제 배웠던 상세와 똑같이 거주자가 국내에서 증여받은 자산, 국외 증여받은 자산이 있으면 국외 증여받은 자산은 외국에서도 한번 내고 국내에서도 한번 내니까 외국에서 낸 거 세액 공제 해준다 라고 해서 꼭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주자가 받을 때만. 아시겠죠? 그래서 증여자가 거주한 게 아닌 것이라 수증자가 거주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왜?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인 것이니까. 그다음 이제 신고세액공제는 뭐 아까도 얘기했었죠. 제때 신고하면 3% 깎아준다는 거. 그리고 어제 얘기했듯이 얘는 신고만 하면 되지 꼭 납부할 필요는 없다. 납부 안 해도 신고세액공제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 뭐 대부분 어제 배웠던 상세와 유사해요. 그다음에 이제 절차와 관련해서, 자, 증여세든 상세든 둘 다 정부 부과제도 세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납세 의무의 확정은 누가 하는 것이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가 맨땅에 증여세 계산하고 상속하면 좀 힘드니까 납세 의무자인
납세 의무자들이 미리 신고를 좀 해주게끔 하고 있죠. 근데 이때 이러한 상속세나 증여세의 신고는 그 신고 자체로 확정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료 제출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때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부터 3개월. 비교할 거 상속세는 몇 개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이라는 기억하시고, 그 밑에는 2, 3번은 뭐 됐어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자진납부에서 증여세는 신고도 이때 해야 되지만 납부도 이때까지 바로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납과 연부연납.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분납, 연부연납 똑같이 있어요. 다만 이제 물납은 없다. 물납은 상속세에만 있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때 이제 분납은 완벽히 이제 상속세, 증여세가 똑같지만 연부연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아까 연부연납 일반적인 경우에 상속세는 몇 년이었어요? 허가일부터 10년. 기억해야 돼요. 허가일부터 10년. 다만 증여세는 일반적인 경우에 허가일부터 5년이어서 연부연납이라는 게 있다는 거 똑같고 신청기한 똑같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허가의 최대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거 꼭 비교해서 기억하시고, 다시 밑에 갈로 2번이 올해 뭐 새로 개정된 건데 이거 좀 뭐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 위에 것만 좀 확실히 기억하시고. 자, 이제는 이제 결정 경적. 아까 얘기했듯이 증여세 상속세는 정부 부과제도 세목이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더라도 그걸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다시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언제까지 결정할 거냐? 신고 기한부터 6개월이에요. 어제 했던 상속세는 오늘 아까 설명했었죠. 1교시에 상속세는 몇 개월? 9개월이에요. 신고는 6개월, 결정은 9개월. 증여세는 신고는 3개월, 결정은 6개월. 6, 9, 3, 6이 된다는 거 암기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경정 등의 청구 특례는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뒤에서 연결해 설명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세요. 자, 이제는 6절. 변칙적인 증여거래에서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증여세를 과세할 때 민법의 증여 있잖아요. A의 자산이 B에게 무상으로 이전되고 의사표시하고 수락하고 이런 민법의 증여는요 쉽게 거래 내역이 파악이 되고 뭐 현실적으로 뭐 탈세 안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게 이제 증여세를 내기를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기 때문에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과세관청은 그런 것도 과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해봤던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게 불공정 자본거래. 우리 법인세 할 때 배웠었죠. 법인이 이익 얻으면 법인세 물리지만 개인이 이익 얻었을 때 뭐 물린다? 증여세 물린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민법의 증여는 아니지만 부의 무상 이전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겠고 항상 과세하려면 과세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제 과세 근거를 최초에는 어떻게 규정했었냐면 구체적인 사례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규정했는데, 근데 항상 법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로 규정하고 나면 이거를 피하는, 살짝 피하는 다른 편법적인 방법을 개발하니까 정부는 매번 구체적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장을 중간에 바꿔가지고 옛날에 이것이 열거의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예시의 개념으로 바뀐 거야. 야, 이런 것들이 주로 한 사례이고 이러한 사례와 유사하게 13번에 해당하는 것이면 전부 다 과세할게. 이 컨셉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개념 어떻게 하시면 좋냐? 아까 했던 거 11번, 12번이 타인의 도움으로 재산가치 상승한 거잖아요. 최초에는 요것들만 과세할게 열거를 했지만 이제 이것은 열거가 아니라 예시라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타인 기여의 재산가치 증가하는 사례 중에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5번의 이제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하면 이걸로 과세할게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주로 1번부터 6번까지는 구체적인 거래, 구체적인 사례인 것이고 그 이 1번부터 6번과 유사한 사례들의 추상적인 개념이 13번, 7번부터 10번의 구체적인 사례의 추상적인 개념이 이제 15번. 그리고 이제 11번, 12번은 다시 이제 15번이 추상적인 개념 이렇게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이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 각 규정별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다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면 눈물이 앞을 가리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강조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단순히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의 첫 번째 신탁이익의 증여인데, 자, 요거 노랭이 정도 기억할게요. 자, 뭐냐면 어떤 A라는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탁을 했어요. 그럼 신탁이익은 당연히 우리의 상식은 A의 건물을 신탁했으니까 신탁이익도 누가? A가 받아야 되겠지만
A가 70% 가져가고 30%를 갑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가만히 앉아서 30%의 신탁 이익을 공짜로 받죠. 그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신탁계약에 의해서 위탁자가 다 먹어야 되지만 위탁자가 먹는 게 아니라 위탁자 아닌 타인을 신탁이익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증여세 과세하겠다. 그 정도의 관점 알고 계시고 한번 이 정도 내용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금의 증여도 마찬가지인데, 자 예를 들어서 A가 보험계약자고 A가 평소에 보험료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 A가 돈 냈고 A가 계약자니까 나중에 보험금은 누가 수령해야 돼? A가 수령해야 되겠지만 수령자를 갑으로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지가 보험료도 안 냈는데 보험금 받았으니까 그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A가 70%의 보험료를 냈고 갑이 다시 A가 100%의 보험료를 다 냈대요. A가 100%의 보험료를 다 내고 갑이 100% 수령하게 되면 갑은 100% 다 과세가 되면 되겠지. 근데 만약 A가 100% 보험료 중에 70%는 A가 내고 30%는 갑이 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험금은 100% 갑이 수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갑은 100% 다 증여로 과세해야 될까? 70%만 해야 될까? 70%, 30%는 내 돈 냈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보험금 받으면 증여가 아닌 것이고 다른 놈이 돈 내고 내가 받을 때만 증여인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동그라미 1번 정도 알고 계실게요. 보험금 수령이 나하고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그래서 이번에 갑이 보험금을 수령을 했는데 전체 100% 보험료 중에 갑은 30% 냈고 갑이 낸 30%는 증여가 아니고 갑이 낸 게 아니라 누가 낸 거? A가 낸 거. 수령인 아닌 자가 부담한 보험료 70%만 우리는 증여로 과세하겠다 이 컨셉인 거예요. 자, 근데 이때도 하나 주의할 게 이번에 갑이 보험금을 100% 수령을 할 때 그 A의 사망으로 갑이 수령했다 하면 그때의 보험금은 어제 배웠던 의제 상속재산에 해당해서 상속세가 과세가 되고 상속세가 과세가 되면 증여세를 또 물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처럼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경우에는 증여세는 안 물린다는 거. 그래서 1번, 3번 규정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채무 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데,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은행에 빚이 10억이 있는데 아버지가 10억을 대신 갚아줬대요. 그러면 내가 얻은 이익은 얼마다? 10억. 그 증여세 물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해서 아버지한테 10억 불렸는데 아버지가 탕감 10억 그 케이스. 그래서 아버지한테 면제받거나 혹은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래서 딴 놈이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재산 갈구를 한다. 상시 빚 갚아준 금액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문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저가 양수 고객항대 얘는 별표 중요해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아버지가 이제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그것을 1억에 샀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싸게 판 거잖아요. 그럼 아들은 얼마 이익을 얻은 것이다? 99억. 혹은 반대로 아들이 1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100억 판 것도 아들이 99억 번 것이죠. 그때 세법은 야 너네들 형식은 증여가 아니라 돈을 1억 원만큼 돈 주고 받는 거래로 했지만 너무나 시세와 다르게 거래를 하게 되면 어느 일방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고 그것도 증여인 것으로 복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이제 무조건 증여를 보는 것은 아니고 요건이 있는데요. 밑에 있는 요 요약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요거를 이제 먼저 확실히 좀 기억해 주세요. 해보면 그때는 이제 그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특수관계인이냐 특수관계인이 아니냐로 나뉘고 먼저 특수관계인일 때는 현재 할 때만 우리가 증여로 과세할 건데 그때 이제 현재 요건은 거래가하고 시가의 차이 절대값 아까처럼 이제 시가 100억인데 내가 1억에 싸게 샀다 하면 이제 99억 100억 빼기 이제 거래가액 1억 빼기 시가 100억 해서 99억 절대값 그렇게 이제 내가 99억의 이익을 얻는데 그 금액이 시가의 30% 혹은 3억 두 개 중에 자한 금액 이상 이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고려야 이제 현재 한 거예요. 30%하고 3억 두 개 중에 자한 거 이상.
자, 그러면 이제 현저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증여세를 물릴 건데, 그때 증여세 물릴 금액은 거래가하고 시가의 차이, 여기 이제 이익 얻은 금액. 우린 그 이익 얻은 금액, 아까 같으면 100억 빼기 1억이니까 99억이잖아요. 우린 그 99억을 바로 증여세를 다 물리진 않고, 여기 위에 기준금액 30%하고 3억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을 뺀다는 거예요. 빼는 이유는 문턱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마치 어제 우리 추정 상속재산 할 때 20%까지는 입증할 필요 없다며. 따라서 우리 최종적으로 과세할 때는 그 20%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빼준다 했었잖아요. 와 마찬가지 논리예요. 여기 3억 없다고 그냥 30%만 있다고 가정해보면 우리가 30% 이상이어야만 과세를 할 것인데, 그때 어떤 사람은 29%만 현저하면 과세하지 않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31% 현저하고 31%만큼 이익을 얻는데, 그럼 29%인 놈은 한 푼도 과세가 안 되고 현저하지 않으니까 31%인 놈은 31% 다 과세가 되면 31%와 29%인 놈은 비록 2%만 차이 나지만 과세되는 금액은 몇 프로나? 31%나 차이 나니까 기준점 넘어서자마자 현저하게 세부 부담의 증가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준 금액을 빼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은 이익이 31%면 기준 금액인 30%를 빼서 몇 프로만? 1%만 과세할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특수한계인이 아닐 때. 우리 세법은 특수일 때는 뭐 정당한 사유 있고 없고를 안 따지겠지만, 특수가 아닌 자와 거래할 때는 시가 좀 다르게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우리는 증여로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는 뭐 정당한 사유의 대표적인 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친구가 있는데 내일 어음을 못 막으면, 내일 어음 1억을 못 막으면 부도가 나게 생겼대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든 1억의 어음을 부도 나는 걸 막기 위해서 옆에 이제 막 자금을 구하는데 아무도 빌려주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이제 친구인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야 친구야, 내 땅 10억이 있는데 그거 지금 나한테 당장 1억에 팔게. 너가 내일 당장 1억을 주면 난 10억짜리 1억에 헐값에 팔게. 라고 해서 이제 내가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내가 싸게 산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없어? 있죠. 상대방 친구가 나한테 9억 원을 증여하기 위해서 싸게 판 거예요. 자신의 부도나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런 것이라면 애초에 증여의 이제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경우일 때는 이제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특수한 개일 때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무조건 9억 증여 과세하겠다. 이게 이제 컨셉인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동네 우리 이제 그 변칙적인 거래에서의 변칙적인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파트에서는 특수일 때만 과세하는 게 있고, 특수일 때든 특수아닐 때든 다 과세하는 게 있고, 그 구분 중요한데, 항상 특수가 아닐 때 과세하는 경우에는 꼭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과세하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현저한 이익의 요건인데요. 그때 현저한 이익 요건은 거래가와 시가의 차이가 이익을 얻은 금액이고, 그 이익을 얻은 금액이 시가 대비 몇 프로? 30% 이상이어야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과세할 금액은 그 거래가의 시가의 차이, 이익을 얻은 금액에다가 우리의 상식은 30%를 빼야 될 것 같잖아요. 이때는 30% 빼는 게 아니라 얼마? 3억을 뺀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산식을 좀 외우고 계셔야 되겠고, 요거 산식 바로 연습 한번 해보죠. 자, 우리 빨갱이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 88쪽. 88쪽. 그걸 가보시면 예제 3-1번에서 나오죠. 88쪽에 예제 3-1번 해볼게요. 갑 거주자의 24년 비상정유식 양소 양도 자료이다. 그때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구하시오. 첫 번째, 올해 2월 달에 어머니한테서 시가 5억짜리 주식을 3억에 샀다. 자, 시가 5억짜리를 3억에 사면 얼마나 싸게 산 거예요? 2억. 우린 그 이익 얻은 2억을 과세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슈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때 내가 이렇게 싸게 사서 이익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뭘 확인해야 돼요? 특수이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 현재 어머니는 당연히 특수인 것이겠죠. 뭐 특수라면 제일 먼저 현저한 이익 요건. 우린 시가 대비 30% 3억 두 개 중에 작은 거죠. 자, 시가 5억에 30%가 얼마예요? 1억 5천. 그리고 3억 두 개 중에 작은 거니까 얼마? 1억 5천이겠고. 그러면 여기 아까 했던 양식으로 보면 거래가하고 시가의 차이 이익 얼마? 2억.
그 이익 2억이 시가 5억의 30%인 1억 5천과 3억 두 개 중에 제한 금액 1억 5천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저하니까 증여세 물리겠고, 증여세 물릴 금액은 거래가 시가의 차이 얼마? 2억. 에다가 기준금액 1억 5천을 빼니까 얼마? 5천만 원만큼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상대방이 어머니가 아니라 친구였고 특수관계가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그때는 뭘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하는 방법은 거래가 시가의 차이가 2억이죠. 그 시가 2억하고 뭐하고 비교해요? 시가의 30%. 5억의 30%가 1억 5천보다 크죠. 그럼 현저하지. 그럼 현저한데 이제 차익 2억에다가 얼마 빼래? 무조건 3억 빼래요. 그럼 이 숫자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때는 과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가 아닐 때는 최소 얼마 이상은 이익을 벌어야 된다? 3억 이상 이익 벌었을 때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30%보다도 많이 벌고 3억보다도 많이 벌었을 때만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3월 달에는 친구, 특수 아니래요. 로부터 시가 7억짜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5억에 샀다. 그럼 이익 얻은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죠. 현저한 이익요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얼마가 안 된다? 3억이 안 되니까 한 푼도 과세할 금액은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5월 달에 할아버지한테 시가 2억짜리를 4억에 팔았다. 그럼 할아버지 특수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해보면 특수이고 거래가와 시가의 차이는 얼마? 2억. 그 다음에 시가의 30%. 지금 현재 시가가 2억이죠. 2억의 30%면 6천. 4억보다 작으니까 6천. 그러면 이제 2억이 이익이고 6천 이상인 것이니까 현저하겠네. 과세할 금액은 이익 얻은 2억에다가 얼마 빼래? 기준금액인 2억의 30%는 6천 빼래요. 그러면 증여세가액은 1억 4천이다. 뭐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뭐 요거 산식만 외우시면 계산은 심플해요. 암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앞을 계속 보시면 법문구 한번 볼게요. 계산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법문구 21쪽 보시면 자, 이렇게 저가 양수 싸게 사거나 고가 양도 비싸게 팔았을 때 내가 당연히 싸게 사고 저가 매입 고가 양도면 이익 얻겠지. 그때 그 이익 얻은 것은 반드시 거래 상대방이 특수이든 특수 아니든 다 과세한다는 거. 특수일 때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로부터 재산을 양수함에 있어가지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때 거래한 날 양수일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그때 아래의 산식이 여러분 교재 있지만 아래 산식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요 개념 요약으로 이제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자, 이제는 이제 그다음 적용 배제인데 뭐 1번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2번은 좀 기억할 건데 우리가 이제 상장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거래한 거 있죠? 항상 세법 입장은 상장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면 시가에 거래한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양수, 고가 양도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시간 외 시장에서 매매한 것은 제외다.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에 열려가지고 몇 시에 끝나요? 오후 3시 반에 끝나요. 그럼 이게 이제 정규 주식시장인데 사실은 3시 반 이후에도 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4시부터 거래가 되는데 그때는 30분 단위로 거래하고 계속 반복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또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세법은 시간 외 시장에서 매매가 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가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의 참여자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3시 반 전까지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때만 인 것이지 3시 반 이후에 시간 외 시장에서는 항상 시가대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 배제하는 것은 아니겠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이 3번의 규정은 조금 뭐 어려운 내용이고 아직까지 출제된 바는 없는데 그래도 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고는 있을게요. 자, 정 요령 안 되시는 분은 제끼셔도 돼요. 자, 먼저 설명을 해보면 우리 시가와 관련된 규정인데요. 이 시가라는 개념은 법별로 똑같지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좀 달라요. 현재 우리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 우리 옛날에 시가 배웠었죠.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상장 주식을 주식 외에 주식시장 바깥에서 거래하면 거래일의 종가로 하래요. 법인세 때 배운 거. 그런데 그에 반해서 상증세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어떻게 하냐면 기준일 거래일 기준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해요.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이니까 이 숫자와 이 숫자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가라는 개념은 똑같지만 법인세법상의 시가는 200원이고 상증세법상의 시가는 5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현재 A라는 법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장 주식을 자신의 특수관계인인 갑에게 팔려고 해요. 그때 특수에게 파니까 A 법인은 부당이익이 안 되려면 법인세법상 시가 200원에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2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편 갑 입장에서는 개인인 거예요. 개인. 그럼 개인에게는 상증세가 적용될 것인데 상증세법상 시가는 얼마? 500원인 거야. 그럼 시가는 500원인데 200원에 샀으니까 얼마나 싸게 산 것이다? 300원이나 싸게 산 것이겠죠. 그럼 얘는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편은 시가로 거래했는데 이쪽 반대편은 시가가 아닌 거가 되어서 과세가 되는 건 합리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법은 어떤 거래, 법인 개인이 거래를 함에 있어 가지고 반대편 애가 반대편 놈의 시가로 거래해서 부당이익이 아니라면 나머지 반대편도 시가로 거래한 걸로 보아 증여세를 물리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3번의 개념인데 한번 읽어보면 재산을 양도양수할 때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해서 부당이익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반대편에가 부당이익 부인으로 문제 삼지 않으면 또 다른 반대편에도 우린 증여세 문제 삼지 않을게라고 하는 것이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게 뭐냐면 현재 이제 아버지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했으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임차료를 지급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임차를 안 받아가지고 아들이 이익을 얻었다면 이것도 우리는 증여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증여세 과세하는 금액이 좀 특이해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 세법은 이렇게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무조건 5년은 무상으로 사용할 거라고 간주해요. 그러면 첫 1년도에 임대료 안 줬으니까 이익, 두 번째도 이익해서 5년간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5년치 이익을 지금 한꺼번에 증여세로 과세하겠다 입장이어서 1년 뒤에 돈, 1년 뒤에 돈 이런 것을 미래의 숫자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그때 이제 그렇게 환산한 금액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매년 이제 임대료 안 줌에 따라 얻은 이익을 5년 그리고 10% 이자율로 우리 이제 환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증여세 상각으로 하고 그때 이제 이 금액이 반드시 1억 원 이상 일 때만 과세하고 1억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현저한 이익 요건인 것이다. 조금 전에 했던 저가양수 고가양도는 30% 3억 이런 것들로 현저한 요건이지만 얘는 비율 없고 무조건 뭐 금액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제 밑에 있는 법문장을 읽어보면 먼저 여기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했죠. 타인에는 특수관계인 아닌 자를 포함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문구에서 타인이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 거래는 특수한테 이익을 얻든 특수 아닌 자한테 이익을 얻든 전부 다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다.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요거 특수 아닌 자도 대상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만 갈로 읽고 그 부동산 소유자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죄다여서 자 여기 아버지의 토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 땅 위에다가 아들이 주택이라는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증여행위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버지가 땅을 대고 아들이 건물을 지어서 주택으로 함께 살고 이럴 때는 이제 당연히 아버지에게 아들이 주택에 대한 임대료 줄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뭐 또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이제 전원주택 용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돈 들여 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은 다음에 아버지 저랑 함께 손자들이랑 오붓하게 사시죠. 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다가 증여세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의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해되시겠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기억하시고. 자, 그렇지 아니한 일반적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얼마? 1억 원 이상일 때 1억 원 꼭 기억해야 돼요. 그때만큼은 이제 과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밑에 다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이 동네에서 특수 아닌 자가 거래했음에도 과세할 때는 꼭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만 과세한다는 거 모든 문장에 똑같이 있어요.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과세 금액의 계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매년의 이익이 얼마냐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 부동산 가치의 2%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가 이제 빌려준 땅이 100억짜리 땅이면 아들은 1년에 임대료 얼마 내라는 거예요? 100억의 2%인 2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한 푼도 안 냈으면 2억을 몇 번이나 얻은 것이다? 2억을 5번.
하면 이제 얼마예요? 10억인데 그 5년간 얻은 이익이 명목가액 기준으로 10억이지만 우리 명목가액으로 과세하지 않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래요. 그래서 1년 뒤 2억을 현재 가치로 2년 뒤 2억을 현재 가치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환산을 하는 것이고 환산할 때는 이자율이 필요한데 몇 퍼센트로? 10%로. 그때 아마 시험은 5년 심프로 연금 현가 계수를 줄 거예요. 주면 이제 그 숫자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별표인데 이게 뭐냐면 자, 통상 이제 현실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때는 야, 5년만 해라, 6년만 해라 이렇게 계약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세법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5년을 사용할 거라고 전제해요. 무조건 5년.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20년간 무상 사용했으면 그때는 20년치를 과세할 건데 어떤 식이냐면 처음으로 공짜로 사용하는 시점에 5년치를 1차적으로 과세를 해. 그리고 다시 5년이 지난 시점에 여전히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다시 5년치를 또 과세를 해. 그리고 또 5년치 이런 거예요. 따라서 아들이 20년 동안 아버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징역세 몇 번 물렸을까? 4번 물리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들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아들은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했다라고 주어지더라도 지금 당장의 징역세 구하라 하면 10년치 구해야 돼? 5년치 구해야 돼? 5년치만 구해줘야 돼요. 이거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무상 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새로 이제 개시한 걸로 봐서 아까 얘기했던 20년이라면 4번 이제 과세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빨갱이 교재 88페이지. 88페이지에 예제 3-2번 있죠? 자, 해보면 갑이 부친 소유의 시가 100억 원인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고 토지를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때 증여지상가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옆에 이자율 10%의 그냥 연금 현가계수인데 5년이라고 썼어요. 5년이 빠졌어요. 10% 5년일 때 연금 현가계수가 3.7908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계산. 자, 우리는 제일 먼저 100억짜리 토지라면 얼마 임대료는 주라는 거예요? 100억에 2%. 그러니까 2억은 주라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매년 줘야 될 게 2억인데 우리가 10년 동안 무상 사용을 하겠으면 10년치 다 한꺼번에 과세해 5년치면 과세. 5년치. 그러면 이제 매년 이익이 1억이고 요거 5년치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그 써야 될 숫자가 얼마다? 3.7908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3.7908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구하면 최종적으로 7억 5,816만 원, 758.16이 나오고 우리는 이제 이 금액을 또 무조건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이 금액이 얼마 이상이 돼줘야 돼요? 1억 원 이상이 돼줘야 되는 것이다. 지금 7억이니까 뭐 충분히 과세가 되는 것이겠죠. 되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계산한다는 거. 자, 이제는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18쪽으로 가보세요. 18쪽. 자, 18쪽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공부하기를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5년치를 한꺼번에 과세하죠. 근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은 처음에는 사이가 좋아가지고 계속 아들이 사용했지만 3년쯤 되는 시점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웠어. 야, 꺼져. 너가 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다니. 해서 아버지가 이제 무상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아들은 3년만 무상 사용을 했겠지. 근데도 세금은 몇 년치 낸 거예요? 5년치를 냈잖아요. 그럼 얼마치는 돌려받아야 돼? 2년치는 돌려받아야 되겠지. 그때 이제 돌려받을 때 과세관청은 그래 처음에는 5년치를 과세했는데 사후적으로 3년밖에 사용 안 했으면 2년치 더 냈던 거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뭐 해라? 경정 청구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이 18쪽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읽어보면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 경정받은 자가 무상 사용하고 있는 기간 중에 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았다 해서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부동산을 상속 증여받았다면 그때부터는 무상 사용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니까 무상 사용이 아닌 것이겠죠. 그럼 2년치 냈던 증여세 돌려받게 될 것이고 혹은 부동산 소유자가 다음의 소유로 내가 더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금방 얘기했던 뭐 해당 토지 처분한 경우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증이 와서 내게 되거나 아버지가 토지를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무상 사용이 아닌 것이고 그럼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쟁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상속세 1교시 했던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이내 청구하래? 6개월. 이 동네는 몇 개월? 3개월. 후발적 사유의 경쟁 청구 사유 기간 주의하시고. 자, 이제는 다시 이제 23쪽으로 돌아가서 뭐 이것도 이제 쉬운 내용인데.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 10억 빌려줬어요. 그때 우리 시장 이자율이 10%래. 그럼 10억에 10%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1년당 얼마씩 1억씩 이자를 받아야 되겠지만 아들에게서 2천만 원밖에 이자를 안 받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1억 줘야 될 걸 2천만 원만 줬으니까 얼마 먹은 거야? 8천. 그것도 이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겠다. 이 뜻인 것이다. 그래서 읽어보면 타인. 여기도 타인이니까 꼭 아버지와 같은 특수한테서 돈 빌린 것만은 아닌가라는 거 아시겠죠? 특수 아닌 자한테 돈 빌린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거나 아니면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게 되면 당연히 이자를 더 줬으니까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때 그 금액이 얼마? 1,000만 원. 요거 기억해야 돼요. 조금 전에 했던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은 기준 금액이 얼마? 1억. 근데 여기 금전의 무상 대부는 1,000만 원. 1억 그리고 1,000만 원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이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성 가액으로 할게. 그때 산식은 멋있겠죠. 차액금에다가 적정 시가이자율 그리고 내가 실제로 준 거 이 차액가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때 적정이자율은 뭘로 할 거냐와 관련해서 우리 예전에 법인세 할 때 인정이자율 배웠던 거 기억해요? 인정이자율 파트에서 보시면 정부가 차입할 때의 이제 시가이자율의 컨셉이 당자이자율이었잖아요. 그거로 하시되 다만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당자이자율이 시가이자율이 아니죠. 법인세는 원칙이 가중평균 차이이자율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당자대출이자율이었잖아요. 그래서 법인이라면 무조건 당자는 아니고 법인세법에서 인정이자율 가중이 될 수도 있고 당자가 될 수도 있고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되는 것이고 만약 빌린 상대방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때는 가중평균 차입이자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당자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가라 그런 뜻이고 다시 별표 2번도 이제 중요한데 그때 이제 차입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무조건 어떻게 1년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1년. 따라서 아까 했던 부동산 무상 사용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10년간 돈 빌려줬으면 아들은 증여세 몇 번 내요? 1년 단위로 잘라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내야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옆에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출한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 여기도 이제 아까 돌아가 보세요. 18쪽 들어가 보시면 부동산 무상 사용과 유사한 경쟁 청구가 있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처음에는 1년치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를 미리 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중간에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9개월 만에 상환했다는 거예요. 그럼 3개월치 이자를 더 낸 것이겠죠. 그건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까 위와 유사한 거니까 알 수 있겠죠.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는 이와 관련된 계산 문제를 한번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90페이지. 90페이지에 예제 3-4번 찾았어요. 자, 보시면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요. 거주자갑은 24년 1월 1일 어머니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20개월 후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받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20개월 대출받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처음에 얼마만 과세한 것이다? 1년만. 자, 1년간 대출이자 1%를 어머니에게 줬고 법정 이자율은 4.6%다. 그때 이제 갑에 24년도 증여재산가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넣어주세요. 24년. 우리는 이제 20개월이면 1년 8개월인데요. 1년치 먼저 과세하고 8개월치 내년도에 또 과세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년 8개월치가 아니라 1년만 답이 되려면 24년의 증여재산가액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밑에 해답 보시면 대출한 금액이 4억 5천이고 4.6%가 1년치 이자잖아요. 근데 실제로 준 것은 4억 5천에 1%만 줬으니까 차이 나는 1620이 내가 이익을 얻은 금액인데 이때도 이거 무조건 과세하면 안 돼요. 이 금액이 얼마 이상이 돼야 돼? 1,000만 원 이상이 돼줘야 되겠죠. 현재 1,000만 원 이상이니까 과세하는 것이고 이렇게 20개월 대출하더라도 우리는 처음에는 1년치만 과세한다는 거 꼭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자,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23쪽. 23쪽에 오시면 7번이 이제 불공정 자본거래인데 우리가 이미 법인세 할 때 공부했었죠. 그래서 법인세 할 때 배웠던 개념하고 거의 유사해요. 다만 이제 나중에 세무회계를 가시면 법인세 불공정 자본거래 기준과 증여세법의 불공정 자본거래 규정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건 이제 세무회계 가서 말씀할 것이니까 뭐 유사하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하고 9번인데 뭐 조금 뭐 중요성이 떨어져요.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바가 없는 내용이니까 좀 생략 제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10번인데 얘도 뭐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언젠가 한번 나올 거예요. 언젠가. 아시겠죠? 자, 요거 뭔지 개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A라는 법인이 있고요. A라는 법인에 이제 최대 주주 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A라는 법인의 주주 중에는 그 을의 아들 갑도 역시 주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때 우리는 이제 이 최대 주주 을은 아들에게 이제 뭔가 재산을 이제 증여하고 싶을 때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최대 주주 을은 A 법인에게서 배당을 받는다. 그럼 배당을 100원 받았을 때 1차적으로 을은 소득세를 한번 내겠죠. 만약 소득세 20을 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100원 중에 20 세금을 냈으니까 아들에게 증여할 수 있는 건 얼마예요? 80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증여 80을 하게 되면 이제 이놈에게 이제 다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배당받고 그 배당받은 걸 아들에게 이제 줘야 될 것인데 이렇게 주기가 이제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2번이나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짱구를 굴리냐면 이 최대 주주 을이 자신의 이제 아들을 이 회사의 주주로 이제 만들어 버리고 뭐 주식을 사기시켜 가지고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상법 배웠으니까 아실 건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배당을 줄 때는 원래 지분 비율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등 배당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인의 최대 주주인 을이 야, 우리 차등 배당하자. 나 안 받을게. 내가 받을 배당 우리 아들에게 다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A 법인은 최대 주주에게 줄 배당을 여기 아들에게 이제 줄 것이고, 그럼 아들에게 주면 이 아들에게 소득세 한 번을 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약 배당 100원일 때 소득세가 2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낼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증여세는 물릴 수 있을까 없을까? 옛날엔 증여세를 못 물렸었어요. 왜냐? 우리 앞에서 공부하기를 어떤 개인이 얻은 이익이 있었을 때 소득세가 과세가 되면 증여세를 또 과세할 수는 없죠. 이번에 이 100원은 원래는 아버지인 을이 먹었어야 될 건데 차등 배당 제도를 통해서 아들 을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 먹은 것도 배당 소득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우리는 뭘 물렸어? 배당 소득세를 물렸으면 이 순위로 증여세를 물릴 수가 없다가 옛날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차등 배당 제도를 통해서 조세 회피가 많이 일어나는 거야. 원래는 몇 번이나 세금을 내야 되는데 2번이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하게 되면 한 번밖에 세금을 안 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특별한 규정을 여기 만든 거예요. 초과 배당해가지고 이렇게 특수관계인 아들 주주가 이익을 얻을 때 그것이 그 배당에 대해서 1차적으로 소득세가 과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고 그때 이제 증여 재산가액은 얼마로 볼 거냐면 이 아들이 받은 배당 800원에다가 소득세는 20원 뺀다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소득세 내고 남은 걸 증여받을 거잖아요. 요 80이 아들에게 증여세 과세가 될 거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아들이 자신의 소득세 낸 80, 20을 뺀 80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서 과세하라라는 뜻인 것이다. 되시겠어요? 뭐 당장의 1차 시험에는 이거 계산 문제는 안 나올 거고 금방 했던 이 개념을 이해하는 말 문제가 나올 거니까 잘 보세요. 아시겠죠? 세부적인 계산까지는 됐다. 여기 처음 앞에 있는 법 문장을 잘 보셔야 돼. 설명해보면 자,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 뭐 최대 주주 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꼭 이 놈의 증여세 과세는 누가 포기해야 돼요? 최대 주주, 최대 주주. 그래서 최대 주주가 본인이 받을 배당의 전부든 일부든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함에 따라 최대 주주의 특수, 아시겠죠? 최대 주주의 특수 아닌 자가 더 먹은 건 소득세만 내는 것이고 증여세 묻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대 주주의 특수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주주니까 자신이 받을 배당은 10원이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이제 배움 받은 거예요. 그럼 더 받은 게 90원이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높은 금액을 배당을 받았을 때는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세 등이 과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는 주주, 아들 주주가 1차적으로 소득세 내면 2차로 증여세를 낼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앞에서 배웠던 원칙 규정에 반하는 예외인 거예요. 소득세와 과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준 날을 증여받은 날로 간주해서 그 초과 배당금 더 받은 거 있죠. 원래 지가 받을 것보다 더 받은 거, 특수액에서 더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서 반드시 뭘 뺀다? 소득세 뺀 거야. 초과 배당 자체에 대해서 바로 세율은 아닌 것이다. 나는 1차적으로 뭘 한번 냈으니까, 소득세를 냈으니까 소득세 내고 남은 금액을 증여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제한 금액을 증여지선가액으로 해서 산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요 정도 말 문제 할게요. 뭐 구체적인 계산까지는 세무회계에 가서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하고 12번인데 요건 앞에서 우리 설명을 다 드렸었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3번하고 14번은 아까 앞에서 살짝 소개만 했죠. 요것들은 구체적인 거래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근데 뭐 요것들은 뭐 요 추상적인 개념들이 잘 안 나오니까 굳이 안 보셔도 돼요. 넘어가시고. 대신 15번만큼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죠. 얘는 꼭 공부를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자, 이제는 이제 넘어가서 32쪽 가보시면 증여의제 나오죠. 그때 우리 증여세법의 증여의제는 총 4가지예요. 그 중에 첫 번째인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2, 3, 4인데 요것들이 내용도 많고 굉장히 지엽적인데 시험에는 1차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확 포기할게요. 제낄게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럼 이제는 41쪽의 증여 추정 가볼게요. 자, 먼저 요 개념 앞에서 살짝 소개했는데, 이번에 이제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 자신의 토지를 자신의 배우자나 좀비속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가정하기를 이 토지가 시가 100억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80억에 샀는데 시가가 20억 상승해서 100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100억을 그냥 증여하게 되면 이 100억에 대한 누진세율로 이 수증자들이 세금 내겠지. 그렇게 세금 내기보다는 양도의 형식을 통해서 넘기기 좋겠다는 거야. 그럼 양도의 형식을 통해서 넘기면 얘는 이제 공짜로 받은 게 아니니까 양도한 갑이 세금을 낼 것이고, 80억이 취득했는데 100억에 파니까 20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 20억에 대해서만 갑이 세금을 내면 되겠지. 그럼 20억의 누진세율보다는 20억의 누진세율이 100억의 누진세율보다 훨씬 더 세부담이 낮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냥 증여로 줘버리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본질은 증여인데 형식을 양도 형식으로 숨기는 거야. 그래서 양도 형식을 숨겨가지고 이렇게 배우자나 존배속에게 돈 받고 팔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과세관청의 입장은 뭐냐면, 갑은 틀림없이 양도했다고 양도세 신고가 들어올 것인데 과세관청 입장은 너 굴하지. 설마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신의 아들, 딸에게 돈 받고 부동산을 넘긴 놈은 없을 것이다. 너는 실제로 돈 안 받고 공짜로 넘긴 것인데 돈 받고 처분한 것처럼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일단은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거야.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러한 추정이라고 하는 건 의제와 다른 거예요. 추정이라고 하는 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배우자하고 좀비속이 과세관청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봐라. 내가 이번에 100억 원치 갑에게 입금을 했고 실제로 돈 중에 맞다. 우리 아버지 변태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사람 아니다. 유상으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증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 배우자나 좀비속이 실제로 대가를 100억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때는 증여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을 하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양도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 내가 배우자나 좀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이 있다면 그때는 양도한 걸로 보래, 증여한 걸로 보래.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때의 핵심은 시험에 여러분들 틀리게 하려면 증여받은 것으로 의지하여라면 틀린 거예요. 추정이다, 추정. 추정. 의지하여가 아니라 추정이라는 거. 아시겠죠? 추정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 있다는 거 꼭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더니 이렇게 갑이 배우자나 좀비속에게 직접 양도를 해버리면 증여 추정 때문에 증여세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굴리냐면 갑이 배우자나 좀비속 아닌 특수관계인 뭐 조카, 삼촌, 고모 등에게 1차로 양도를 해. 그런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인이 그 양도받은 자산을 바로 다시 배우자나 좀비속에 양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상대방이 배우자 좀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증여 추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배우자 좀비속 아닌 특수였으니까 양도세가 낼 것이겠고, 그 다음에 다시 특수로부터 양도받은 것을 다시 양도했으니까 또 한 번 양도세를 내겠죠. 이렇게 이제 두 번의 양도세를 이제 낼 것인데, 그때 과세관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일부러 짱구 굴리는 걸 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갑의 재산이 최종적으로 배우자 좀비속이 양도된 것이죠. 근데 다이렉트 양도가 아니라 원 쿠션 쳐서 양도가 된 거예요. 당구 치시는 분 뭔 뜻인지 아시겠죠? 바로 맞춘 거나 원 쿠션 쳐서 맞춘 거나 똑같다라는 일점인 것이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세금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닌지를 검토를 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우리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인 것으로 보겠다가 요 기준인 거예요. 자, 그때 그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요건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 요건이 이렇게 증여 추정했을 때 내야 될 증여세 시의 금액과 실제 거래한 형식, 양도죠. 그 두 개의 세금과 한 개의 세금을 비교했을 때 이 C의 세금이 더 커야만 이게 조세 피수단인 것이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A, B의 금액도하고 C도 구한 다음에 C가 더 클 때만 우리는 증여를 추정하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1차 양도하고 2차 양도 사이 기간이 3년 이내야 돼요. 그래서 받자마자 바로 다시 양도하는 컨셉 해야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첫 번째 1차 양도할 때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어야 되겠죠. 짜고 치는 것도.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우리는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것이고, 그때 만약에 이제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고 얘네들이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물리겠죠. 그럼 증여세 C가 물리면 이 양도세하고 이 양도세는 안 물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 거래로 본 것이지 흰색의 거래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되시겠죠? 자, 그거를 표현하는 본문장들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우리가 특수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한 날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요 첫 번째 요건. 이내에 당초 최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좀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면, 그런 경우에는 특수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 자, 요거 이제 예전에 시험 한번 나왔는데, 우리는 이거 최종적으로 증여로 본다며, 증여. 자, 그때 주의할 게, 최초 양도시 23년도인데, 23년도에 이 토지 시가는 100원. 24년도 양도할 때 토지 시가는 150원. 이면, 이자가 이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100원으로 봐요, 150원으로 봐요. 150원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23년도에 여기로 갔고 24년도에 여기로 왔으니까 최종적으로 얘가 받은 건 언제예요? 24년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24년도에 시가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이 표현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양도한 당시, 자, 처음에는 갑이 23년에 양도했고 특수는 24년에 양도했잖아요. 따라서 특수가 양도한 당시라고 했으니까 24년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다. 그래서 2차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 시가를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할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증여 추정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가 되면 그때는 이 양도세들은 과세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양도자 A 양도세,
특수한 개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요거 B 양도세. 해서 A 양도세하고 B 양도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되시겠어요? 자, 그다음 증여 추정의 배제. 얘도 이제 중요한데 이 뭐냐면 금방 이제 했던 좀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1, 2, 3, 4, 5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5번은 아까 얘기했었죠.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추정이 깨어진 거니까 당연한 상식이고 이렇게 반대편 애들이 입증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예 애초에 입증이 필요 없는 게 4가지가 있고 이거 외우지 말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경매로 팔린 것인데 우리가 경매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죠. 그때 여러 사람 중에 나의 배우자나 좀비속이 나의 재산을 가장 고가에 써서 낙찰을 했고 반드시 이게 배우자 등이 돈 안 내면 재산이 상대방이 이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매라고 하는 건 다수의 참여자이고 대가의 지급이 확실한 경우예요. 또한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어떤 이제 그 개인이 파산을 해가지고 남편 갑이 파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산을 처분할 때 이때는 이제 당연히 배우자 등에게 돈 받고 처분할 것이고 그 돈 받은 금액이 그자의 이제 변제의 수익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산에 의한 처분도 절대로 증여일 수 없는 것이겠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경매하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뭐 유사한 개념이겠고. 그다음에 증권 시장을 통해서 처분이 되면 다수의 참여자인 것이겠죠. 운 좋게 배우자가 산 것뿐이지 배우자에게 증여할 의사는 없었다라는 뜻이겠고. 다만 시간의 시장 매매는 제외다.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의 시장은 다수의 참여자예요, 소수의 참여자예요. 소수의 참여자에서 항상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다라는 뜻이다. 아시겠죠? 뭐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는 마지막 내용. 자, 두 번째 증여 추정이에요. 두 번째 증여 추정. 자, 먼저 이제 예를 들어보면 먼저 첫 번째 재산 취득자의 증여 추정인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번에 나의 아들이 30세예요. 혼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너 이번 결혼도 하는데 너네가 살 집은 아버지가 구해줄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10억짜리 집을 아들 명의로 사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느 날 봤더니 지금까지 백날 백수였던 어떤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30세의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갑자기 샀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돈으로 샀는지 궁금하겠지. 그럼 이제 과세관청은 그 갑에게 야 10억 무슨 돈으로 샀는지 입증해봐라고 하고 근데 이제 당연히 이 돈은 전부 다 아버지 돈으로 샀으니까 입증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 그 집값 10억 너가 전부 다 누군가한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게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도 증여 의제예요, 추정이에요? 추정이니까 그 갑이 자기 돈으로 샀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 세금을 안 내는 것이고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 이런 관점인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본문 읽어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했던 30세인데 30세 될 때까지 근로소득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10억 샀다? 이상한 것이겠죠. 혹은 5살짜리인데 소득 없는데 뭐 50억짜리 주식을 샀다. 이상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게 되면 즉 입증 못했다는 뜻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게라고 하는 것이죠. 상식. 그다음 동그라미 이제 2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갑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돈 10억을 벌었대요. 그럼 10억 번 돈을 자신의 명의로 예금하는 순간 과세관청이 전부 다 뺏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두려워해가지고 내 돈 10억이지만 친구인 A씨 명의로 예금을 한 거예요. 본질은 내 돈인데 누구 명의로? A 명의로 예금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때 과세관청이 그러한 사실을 적발하면 A에게 10억 증여한 걸로 봐버려요. 그래서 이제 A가 10억 원치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이다. 자, 그거예요. 읽어보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즉 A가 재산이 10억 있다면 그 10억은 실제로는 A 게 아니야. 갑 거야. 갑 거지만 우리는 A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게.
그때 과세관청은 야, 너 애 이때까지 근로소득 한 푼도 없고 너 한 번도 사업해서 돈 번 적이 없는데 왜 네 명의로 예금 10억 있니? 라고 자금 조사가 나오고 그때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때도 동일하게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뭐 위하고 유사한 관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 채무 상환 자금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집 살려고 하는데 아까처럼 아버지 돈으로 100% 집 사면 바로 이제 세무조사 나서 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지금 당장 주시지 마시고 제가 은행에 대출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모은 거 한 2억이 있고 은행에서 한 80% 대출해서 8억 대출해서 10억 일단 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대출 8억 가지고 10억 집 산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한 3년 뒤쯤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야, 너 10억 어떻게 모았니? 2억은요, 옛날에 아버지한테 증여받았고, 비과세 받은 거 있고요. 이번에 대출 8억에 해서 집 샀습니다. 그래? 출처가 있네. 문제 없네.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가 끝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야, 이제 너는 이제 증여세 세무조사 끝났으니까 그 8억 아버지가 대신 갚아줄게. 라고 해서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세무서에서는 채무 상환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와요. 너 이번에 8억 갚았더라? 무슨 돈으로 갚았니? 라고 해서 입증 못하면 아버지 돈으로 갚았으면 다시 증여세 물은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산 취득 금액이든 채무 상환 자금이든 입증하지 못하면 물린다. 그래서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증여 추정에 배제해서 밑에 동글 있는데 뭐 1번, 2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3번을 좀 기억할 건데 우리 이제 아까 했던 집 10억에 샀을 때 이 10억을 무슨 돈으로 샀니를 100%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했던 추정 상속 재산할 때도 우리는 몇 프로 입증해도 좋아요? 20%. 그래서 이제 20%하고 2억하고 두 개 중인 자금을 입증해야 된다 했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 취득자금이나 채무 상환자금 중에서도 20%는 입증해도 된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시겠죠? 뭐 거기까지는 이제 중요한데 하나 여러분 가끔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마저 더 소개를 드리면 근데 얘는 이제 특이하게도 문토 효과가 제거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가 10억 중에 20%인 2억은 입증 안 해도 되지만 나머지 얼마는 80%인 8억은 입증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8억 중에 7억만 입증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체의 70%만 입증한 것이고 30%는 입증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재산가액 얼마일까? 10억에다가 입증한 7억 뺀 나머지 3억이 다 증여인 거예요. 즉 20%를 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도 여기 보면 그 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때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해서 20%를 빼준다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네는 문토 효과가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 20%까지는 입증 못해도 좋은데 30%나 입증 못하면 과세 대상이고 과세 대상일 때는 그냥 전체에다가 입증한 금액까지만 빼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전부 다 바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금액을 빼지 않는다는 거 추정 상속재산과 좀 차이가 있는데 뭐 그까지 시험에 뭐 나올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질문하실까 봐 설명드린 거예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규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앞쪽에 안 했던 거 이제 마저 할 수가 있는데 2장 3쪽을 한번 가보세요. 2장 3쪽을 가보시면 아까 우리 이제 연내납세 의무 있었죠. 연내납세 의무를 할 때 이제 원래는 수증자가 내야 되지만 수증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대신 내라 했잖아요. 근데 증여자가 대신 낼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이때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좀 애매한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금방 했던 재산 취득자금, 채무 상환자금의 증여 추정인데 이번에 아들이 10억짜리 집 샀는 게 누구한테 돈 받아 샀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 분명한 건 갑의 돈이 아니라는 것만 분명한 것이고 타인의 돈으로 집 샀다는 건 분명하지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건지 어머니한테 증여받은 건지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건지는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 취득자금과 채무 상환자금의 증여 추정은 증여자가 명백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증자가 안 낸다고 해서 증여자에게 따로 과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이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연대 의무가 없다는 거. 그리고 또한 여기 2번에 있는 타인에 기의해서 재산 가치 증가한 경우도 역시 증여자가 누구인지 알아 몰라? 알 수가 없는 케이스인 것이겠죠. 그래서 뭐 2번, 5번 정도 좀 기억을 할게요. 2번, 5번만큼은 연대나 압수 의무가 부과되기가 힘들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납부 의무의 면제 마지막 주제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이제 아들 갑씨가 있는데 신용불량자예요. 매일같이 사고만 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명동에 있는 독사가 갑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야, 너 내일까지 20억 안 갚으면 배 가르고 바다에 던질 거야. 최후 통첩이야 라고 했고, 이 아들 갑이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로 개가천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머니가 이제 아들 빚 20억을 대신 갚아줬대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채무 면제 이익의 증여죠. 나의 빚을 타인이 갚아줬으니까 그럼 이제 그 아들은 뭐 내야 돼요? 증여세를 내야 되겠지. 근데 증여세 낼 능력이 있어 없어? 없겠죠. 매일 독사에게 쫓기던 놈인데 어떻게 낼 세금이 있겠어요? 그럼 증여세를 못 내니까 다시 또 세금 체납자가 되어가지고 과세관청에서 쫓겨다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여기 보시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자에 대한 재산을 강제 징수해도 조세, 세금을 확보하기 곤란하면 아예 면제해 줄게. 그게 이제 금방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죠. 신용불량자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대신 빚 갚아준 거. 그때 아들이 못 내니까 그럼 아들이 못 내면 수증자가 못 내면 누가 대신 내야 돼? 증여자가 내야 될 건데 어머니 입장에서 그러면 그 아들 둔 게 뭐 죄예요? 빚도 갚아줘야 돼, 세금도 대신 내줘야 돼. 그거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연대 의무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뭐 해줄게? 면제시켜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경우는 연대 의무가 원래 이제 우리 수증자가 못 내면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증여자가 내는 거지만 여기 봤잖아요. 수증자가 못 내면 누가 내야 되는 것이다? 증여자가 연대나 압수를 져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하지만 요 1번부터 4번까지의 증여에 한해서만큼은 증여자가 연대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그냥 면제의 면제. 자, 요거 기억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망가진 아들을 도와주기 위한 어머니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도와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채무 면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동산 무상 사용 금전 무상 대부. 야 아들아, 어머니가 땅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네가 좀 사업해봐라. 임대요. 아들아, 돈 빌려줄 테니까 이자 안 받을 테니까 열심히 사업해봐라. 뭐 이런 컨셉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2, 3, 4번들이 망가진 아들을 도와주는 어머니가 하는 행위의 관점이기 때문에 면제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증여세 파트를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상으로는 이제 3장 평가 파트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 파트는 단순 암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 수업할 때 평가 파트도 이제 바로 했었거든요. 평가 파트는 한 40분에서 50분 강의할 건데 봤더니 나중에 기간 실습할 때 보니까 공부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 뭐 단순 암기니까 뭐 공부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고 뭐 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장은 나중에 시간 낼 때 여러분들이 1시간에서 2시간 열심히 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개론 단계에서의 공개 강의에서는 뭐 설명 생략하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객세 공개 강의나 작년 개론 공개 강의 했으니까 보시고 뭐 근데 제 생각으로 뭐 당장에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단순 암기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판에 이제 그때 공부해도 좋겠고, 당장에는 상속세, 증여세 어제 오늘 배웠던 거 있죠? 거기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상증세 강의까지 다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은 이제 국기법 공개가 있는 거 아시죠? 꼭 공부하셔야 돼요. 자,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또 다음 과정에서 또 뵙도록 그렇게 할게요.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